그날 나는 아직 몰랐다. 한국이 세계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2024년 12월 어느 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한 통의 긴급 지시가 날아들었다. 수신자는 알렉산더 크라우스, 독일 공군 출신으로 22년간 나토 연합항공전력평가단에서 선임 분석가로 일해온 남자였다. 한국 KF-21 예산 6,700억 원 증액, 용도 불명, 즉시 현장 확인 요망. 크라우스는 그 문서를 읽으며 코웃음을 쳤다. 한국 전투기 양산 사업에서 중간 증액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양산 당하는 계약 단계에서 이미 고정되는 게 업계 상식이었고, 더구나 6,7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한꺼번에 증액한다는 건 군사 분석가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한국 정부의 과장된 홍보겠지. 가서 확인하고 짧은 보고서나 쓰고 오면 되겠군.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출장이 자신의 22년 경력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저는 알렉산더 크라우스입니다. 독일 공군 출신이며 현재는 나토 연합항공전력평가단에서 선임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데 22년간 전투기를 평가하면서 유럽과 미국, 중동의 수십 개 전투기 프로젝트를 분석해왔고, 제가 작성한 보고서 한 장이 때로는 수조 원짜리 계약의 방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국회 전광판에 찍힌 숫자 하나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6,700억이라는 숫자였는데 전투기 양산 사업에서 이런 규모의 증액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양산 단가라는 것은 계약 단계에서 이미 고정되는 것이고, 계약서에 찍힌 숫자는 웬만해선 움직이지 않는 게 업계의 상식인데, 한국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무려 6,700억 원을 더 태워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증액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고, 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때 전광판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가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블랙이글스 기종 변경 KF-21 가능성 검토라는 문구였죠.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랙이글스는 한국 공군의 시범비행단이고 T-50 고등훈련기로 편성된 팀인데, 그 기체를 KF-21 스텔스 전투기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텔스 전투기를 시범기로 돌린다는 건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은 일이었고, 제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KF-21 한 대의 양산 단가는 대략 1,100억에서 1,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시범기로 개조할 경우에는 레이더와 무장, 일부 항전 장비를 제거하게 되므로 가격이 30% 정도 내려가서 대당 700억 원대가 됩니다. 블랙이글스는 8대 편제로 운영되니까 700억을 8로 곱하면 5,600억이 나오고, 여기에 개조 비용과 운영 지원 체계 비용을 더하면 정확히 6,7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온 거였죠. 저는 그 순간 2023년 UAE 에어쇼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는데, 당시 블랙이글스가 참가하려 했지만 일본이 자국 영공을 통한 기착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에어쇼에 가지 못했던 사건 말입니다. 일본이 한국 공군기의 영공 통과를 막은 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한국에게는 국가적 굴욕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장군들과 국방장관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한국은 시범 비행을 보여줄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이는 T-50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었죠. T-50은 항속거리가 짧고 공중급류 능력도 없어서 중간 기착 없이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일본 한 곳만 막아도 한국의 시범비행단은 꼼짝없이 발이 묶이는 겁니다. 한국은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남의 허락을 받아야만 날 수 있는 하늘은 진짜 자기 하늘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6,700억이라는 숫자로 세계를 향해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KF-21은 장거리 전개가 가능하고 공중급류 장치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항속 성능이 T-50의 2배 이상입니다. 이 전투기를 시범기로 돌리면 세계 어느 에어쇼든 혼자 힘으로 날아갈 수 있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으며 하늘 위에서 당당하게 한국의 국기를 펼칠 수 있는 거죠.
미국은 블루엔젤스를 통해 FA-18 전투기를 세계에 각인시켰고 프랑스는 라팔 시범팀으로 인도와 UAE, 이집트에 수십조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KF-21 블랙 이글스를 하늘에 띄운다는 건 단순히 시범비행단 기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세계 항공시장의 판 자체를 다시 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70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한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떠올랐죠. 한국은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은 아직 답을 듣기도 전에 이미 저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잠 못 이루던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전 세계 주요 군사 매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예산 증액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움직임을 가장 먼저 포착한 건 한국 언론이 아니라 중동과 유럽의 군사 전문 매체들이었습니다. 알라흐르 인사이트라는 중동 군사 분석지는 한국 전투기 운영 구조 자체를 변경할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미 일주일 전에 내보냈고, 밀리터리 리뷰 유럽파는 KF-21 무기에서 국가 브랜드 전력으로 격상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발행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기사를 읽어내려가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분석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은 단 하나였는데, 한국이 KF-21을 단순한 방위 무기가 아니라 세계 항공전력 시장의 얼굴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였죠. 특히 프랑스 군사전략연구소의 보고서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범비행단은 국가 항공력의 상징이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수출 마케팅 도구다. 미국이 블루엔젤스를 통해 FA-18의 우수성을 각인시킨 것처럼 프랑스가 라팔 시범팀으로 인도와 중동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한국 역시 같은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기체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우스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범비행단이라는 존재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의 국방장관과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매 결정권을 가진 인물들이 모이는 에어쇼에서 시범비행단의 공연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살아 움직이는 광고이자 기술력의 증명이며 무엇보다 국가의 자존심이 하늘 위에 펼쳐지는 순간이죠. 관중석에 앉은 장성들은 그 기동 하나하나를 눈에 새기고 조종사들의 편대비행을 보면서 그 나라 공군의 훈련 수준을 평가하며 기체의 기동성과 안정성을 직접 목격하면서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 블루엔젤스가 FA-18로 전 세계를 돌며 비행을 선보인 결과 FA-18은 해군 항공력의 상징이자 신뢰의 대명사가 되었고 수십 개국이 이 기체를 도입했습니다. 프랑스 라팔 시범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인도가 라팔 36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에어쇼에서 목격한 라팔의 압도적인 기동 성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죠. 그렇다면 한국이 KF-21을 시범기로 돌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스텔스 형상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가 하늘 위에서 고난도 기동을 펼치고 음속을 넘나들며 편대를 유지하고 수직 상승과 급강하를 반복하는 모습을 세계 각국의 장성들이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최첨단 전투기를 완벽하게 운용하는 나라로 인식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서 국가 신뢰도 자체를 끌어올리는 전략이었고 저는 그 전략의 치밀함 앞에서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군사 외신들이 이 움직임을 전쟁 전의 파동처럼 읽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의 KF-21 블랙 이글스 전환은 아시아 항공 시장 판도를 재편할 신호탄이라고 분석했고 독일의 군사 전문지는 유럽이 유로파이터 시장 확대에 고전하는 동안 한국은 훨씬 공격적인 브랜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내리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지만 세계는 이미 그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경계와 긴장,
때로는 두려움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 항공 전력의 지형도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KF-21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택 기지로 향했습니다. 나토 평가단 자격으로 한국 공군의 협조를 받아 KF-21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사실 저는 그 자리에 회의적인 마음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외신들이 떠들어도 결국 기체를 직접 보고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진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게 제 원칙이었으니까요. 경납고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안에서 KF-21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체는 생각보다 훨씬 날렵했고 스텔스 형상의 각진 동체 라인은 서구권 전투기들과는 확연히 다른 설계 철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장 베이는 비어 있었지만 동체 곳곳에서 느껴지는 완성도는 시제기가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된 양상기의 그것이었죠. 한국 공군 관계자가 저를 기체 가까이로 안내하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F-21의 최대 항속거리는 내부 연료만으로 약 2,900km이며 공중급류를 받을 경우 5,000km 이상의 작전 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T-50의 재원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T-50의 최대 항속거리는 약 1,850km에 불과하고 공중급류 장치 자체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T-50 블랙 이글스가 UAE 에어쇼에 가려면 한국에서 출발해 일본을 거쳐 중국 상공을 지나 중동까지 가야 하는데 중간에 최소 2~3번은 착륙해서 연료를 보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경로 중 단 한 곳이라도 기착을 거부하면 그걸로 끝인 거죠. 실제로 일본이 기착을 막았을 때 한국은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KF-21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공중급유기와 함께 출발하면 중간 기착 없이 한반도에서 중동까지 직접 날아갈 수 있고 설령 급유기 지원이 없더라도 동남아시아 우방국 한두 곳만 경유하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항속거리가 늘어났다는 의미를 넘어서 한국이 더 이상 주변국의 허락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죠. 저는 기체 주위를 천천히 돌면서 날개와 동체의 연결 부위를 살폈습니다. 시범기로 전환할 경우 레이더와 일부 항전 장비, 무장 시스템을 제거하면 기체 중량이 상당히 줄어들 텐데 그렇게 되면 추력 대비 중량비가 개선되어 기동성은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질문하자 기술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시범기 사양으로 경량화하면 롤링 속도는 T-50 대비 약 1.3배 빨라지고 지속 선회율도 초당 18도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T-50이 초당 12도 정도니까 1.5배 차이가 나는 셈이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T-50보다 무겁고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전투기가 오히려 더 뛰어난 기동성을 보인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건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력 특성과 엔진 출력, 비행 제어 시스템을 극한까지 최적화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체에서 물러나 전체적인 형상을 바라보던 저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전투기는 처음부터 단일 목적으로 설계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방공 전투기로도 공격기로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범기로도 전환 가능한 유연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다목적 전투기라는 개념을 넘어서 국가 항공 전력의 모든 요구를 하나의 기체로 충족시키겠다는 야심찬 설계 철학이었죠. 경납고를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고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는데 그 하늘 어딘가에서 곧 KF-21 블랙 이글스가 비행을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T-50 시대에는 일본 하나가 막으면 끝이었지만 KF-21 시대에는 누구도 한국의 하늘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건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고 저는 그 앞에서 처음으로 작은 균열을 느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제가 쓴 보고서들이 틀렸던 건 아닐까?
그 의무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택 기지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6,70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이 예산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 손으로 직접 계산해보고 싶었습니다. 군사 분석가로서 22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먼저 KF-21의 양산 단가부터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자료와 업계 정보를 종합하면 KF-21 한 대의 양산 단가는 대략 1,100억 원에서 1,300억 원 사이로 추정되는데 이 가격에는 기체 자체는 물론이고 AESA 레이더, EOTS 광학 추적 장비, 전자전 시스템, 미션 컴퓨터, 각종 항전 장비, 그리고 무장 통합 시스템까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기로 전환할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범 비행에는 레이더가 필요 없고 무장을 탑재할 일도 없으며 일부 전투용 항전 장비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체 가격이 상당히 내려가는 거죠. 제 경험상 이런 장비들을 빼면 전체 가격의 30%에서 35% 정도가 절감되는데 이를 적용하면 시범기 사양 KF-21의 단가는 대략 700억 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700억 원에 8을 곱하면 5,600억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기체 개조 비용과 시범 비행단 운영을 위한 지상 지원 장비, 정비 시스템 구축, 조종사 전환 훈련, 그리고 초기 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대략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5,600억에 1,100억을 더하면 6,700억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건 한국 정부가 이미 모든 계산을 끝냈다는 의미였고 국회가 승인한 6,700억이라는 예산은 블랙 이글스를 KF-21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금액이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 공군 시범비행단은 8대 편제로 운영되는데 이건 세계 주요 시범비행단의 표준 구성이기도 합니다. 미국 블루엔젤스도 6대에서 8대 사이를 유지하고 프랑스 라팔 시범팀도 비슷한 규모죠. 8대라는 숫자는 편대 비행의 다양한 대형을 구사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규모인데 한국이 정확히 8대 분량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파일을 뒤져서 제가 2년 전에 작성했던 나토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KF-21 프로젝트는 기체 개발에는 성공할 수 있으나 체계 통합 능력의 한계로 인해 독자적인 항공 전력 확장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시범 비행단 수준의 고난도 운용은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10년은 걸릴 거라고 했던 일을 한국은 불과 2년 만에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분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속도가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죠. 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며 다른 가능성들을 검토해봤습니다. 혹시 이 6,700억이 추가 양산 물량을 위한 예산일 가능성은 없을까? 하지만 양산 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고 단가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을 증액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용 시제기 제작 비용일까? 그것도 아니었는데 수출용 기체는 구매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한국 정부가 먼저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하나씩 지워나가자 결국 남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블랙 이글스 기종 전환, 그것도 KF-21 8대로의 완전한 교체였죠. 저는 노트의 숫자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았습니다. 이 예산 증액이 정부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먼저 결정되었다는 점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방 예산은 정부가 요청하고 국회가 삭감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한국 국회는 오히려 정부가 요청한 것보다 6,700억을 더 태워버렸습니다. 이건 국회 차원에서 KF-21 블랙 이글스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의미이고 단순히 국방부나 공군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불빛들 속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조용히 움직이지만 결정은 빠르고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실행하는 나라라는 걸 말이죠. 6,700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세계를 향해 던지는 선언문이었고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는 당당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제가 평생 믿어온 군사 상식을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국방부 자료실에서 UAE 에어쇼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 두바이에서 열렸던 그 에어쇼는 중동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이자 세계 각국 공군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였는데 한국은 그 자리에 블랙 이글스를 파견하려 했지만 결국 참가하지 못했죠. 기록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치욕적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공군은 몇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조종사들은 특별 훈련을 거쳤으며 지상 지원팀까지 모두 편성해 놓은 상태였는데 출발 불과 일주일 전에 일본 정부가 자국 영공을 통한 기착을 거부하는 통보를 보내온 겁니다. 일본의 공식 입장은 기상 악화와 공역 혼잡을 이유로 한 일시적 조치였지만 업계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외교적 압박이었고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는 것을요. 한국은 대체 경로를 찾아보려 했지만 T-50의 짧은 항속거리로는 일본을 우회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UAE 에어쇼에는 37개국 국방장관과 52개국 공군 참모총장이 참석했고 에어버스와 보잉,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방산 기업들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이 없었다는 건 단순히 홍보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수조 원대 수출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의미였죠.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에어쇼라는 게 대체 무엇이길래 한 나라가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 그건 단순한 항공 전시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어쇼는 국가 항공력의 얼굴이자 기술력을 증명하는 무대이며 무엇보다 수십조 원짜리 계약이 오가는 거대한 시장이죠. 관중석에 앉은 장성들은 그저 구경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기동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기체의 안정성과 기동성을 평가하며 조종사들의 편대 유지 능력을 통해 그 나라 공군의 훈련 수준까지 가늠하게 됩니다. 시범 비행 15분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구매 의사가 결정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미국 블루엔젤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블루엔젤스는 1946년 창단 이후 FA-18 호넷을 주력 기체로 사용하면서 전 세계를 돌며 시범 비행을 펼쳤는데 그 결과 FA-18은 해군 항공력의 상징이자 신뢰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호주, 스페인,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등 수십 개국이 블루엔젤스의 비행을 목격한 뒤 FA-18 도입을 결정했고 미국은 이를 통해 수백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프랑스 라팔 시범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공군은 라팔 전투기로 구성된 시범 비행단을 운영하면서 인도와 중동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는데 특히 인도가 라팔 36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벵갈루루 에어쇼에서 목격한 라팔의 압도적인 기동 성능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 공군 수뇌부는 라팔이 수직 상승과 급강하를 반복하며 음속 장벽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고 즉석에서 구매 의사를 밝혔고 그 계약 규모는 무려 8조 원이 넘었죠. 그렇다면 한국이 KF-21 블랙 이글스를 하늘에 띄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스텔스 형상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가 중동의 뜨거운 하늘 위에서 고난도 고개 비행을 펼치고 8대가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음속을 돌파하고 수직 상승 후 180도 반전하는 모습을 세계 각국 장성들이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최첨단 전투기를 완벽하게 운용하는 나라로 각인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참모총장이 그 광경을 보고 UAE 국방장관이 조종석을 직접 확인하고 이집트 대통령이 기체 성능에 관심을 보이는 순간 수십조 원짜리 수출 계약에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저는 자료실을 나서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기착을 거부했을 때 한국이 느꼈을 굴욕감, 그리고 그 굴욕을 씻기 위해 6,700억을 쏟아붓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단순한 자존심 회복 이상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이제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전투기를 갖게 되었고, 그 전투기로 세계 어느 하늘이든 날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그 하늘 위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당당히 증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늘에서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비행 솜씨가 아니라 미래 전장에서 사용할 국가의 능력이었고, 그 능력을 가장 공격적으로 준비한 나라는 미국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나토 평가단 자격으로 KF-21의 핵심 항전 시스템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사실 저는 그 자리에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을 품고 갔습니다. 기체 외형이야 훌륭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자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기술력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었으니까요. 시연장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소개된 건 AESA 능동 전자주사 레이더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이 레이더는 1000개가 넘는 송수신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추적하면서도 전자전 교란의 강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 중이고, 미국은 이미 실전 배치했으니 한국이 특별히 앞선다고 보기 어려웠죠. 그런데 실제 시연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단순히 목표물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서 AI 알고리즘과 결합되어 적 전투기의 기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시뮬레이션에서는 적기가 회피 기동을 시작하기 0.4초 전에 이미 그 움직임을 예상하고 미사일 발사 타이밍을 계산해내고 있었죠.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예측 알고리즘은 지상 서버와 연동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연산하는 겁니까? 기술 담당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체 내부 미션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지상 지원이 끊겨도 전투기 자체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들이 아직도 지상 데이터 링크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전투기 자체를 하나의 독립적인 AI 플랫폼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앞섰다는 차원이 아니라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른 차원에 있다는 의미였죠. 다음으로 소개된 건 EOTS 광학 추적 장비였습니다. 이 장비는 적 전투기나 미사일에서 발생하는 열을 감지해 추적하는 시스템인데, 한국이 개발한 EOTS는 기존 장비들보다 탐지 거리가 30% 이상 늘어났고, 특히 미사일 발사 직전의 미세한 열 변화까지 포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연 영상에서는 적기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0.7초 전에 이미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경고음을 울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0.7초라는 시간이 실전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차이가 됩니다. 저는 점점 더 말문이 막혀갔습니다. 하나하나의 장비가 그저 좋은 수준이 아니라 실전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장비들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작동한다는 사실이었죠. 담당자는 다음으로 DRFM 디지털 무선 주파수 메모리 기반의 전자전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적 레이더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가짜 신호를 만들어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장비인데, 한국의 시스템은 여기에 AI를 결합해 적 레이더의 특성을 학습하고 가장 효과적인 교란 패턴을 자동으로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시연 데이터를 보니 교란 성공률이 94%를 넘었고, 적 레이더가 아군 전투기를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오류 유발률이 72%에 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방어용 장비가 아니라 적의 눈과 귀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공격용 무기에 가까웠죠. 저는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전자전 능력이라면 기존 4세대 전투기들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KF-21이 전자전 모드를 가동하면 상대편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가짜 표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건 PDM-3000이라는 전술 데이터 버스였습니다. 이건 기체 내부의 모든 장비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인데 기존의 밀-STD-1553 규격보다 전송 속도가 40배 이상 빠르고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암호화되어 전자전 공격으로는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통신망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작동하는 완벽한 보안 네트워크였던 겁니다. 적이 통신을 가로채려 해도 암호를 풀 수 없고 설령 일부 데이터를 탈취한다 해도 그건 이미 쓸모없는 조각 정보에 불과한 구조였죠. 시연이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기준이 흔들리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이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한 통합을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끝내버린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니라 미래 전장을 통째로 재설계하고 있군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남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목격한 기술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었는데 그 기술들을 하나씩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열어 미국의 NGAD 차세대 제공우세 프로그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NGAD는 미국이 F-22 랩터의 후속으로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인데 2014년 시작된 이 사업에는 지금까지 약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미 공군은 2030년까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보고서들을 보면 완성도가 아직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기술적 난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이 60조 원을 쏟아부어도 아직 70% 수준인데 한국은 KF-21 개발에 약 8조 원을 투입해서 완성도 92%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도 미국은 한국보다 7.5배 많은 돈을 썼지만 완성도는 오히려 낮은 겁니다. 물론 NGAD는 6세대를 목표로 하고 KF-21은 4.5세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본 KF-21의 항전 시스템, AI 통합 능력, 전자전 체계, 데이터 버스 구조는 이미 6세대 전투기가 갖춰야 할 핵심 요소들을 상당 부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NGAD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죠. 저는 화면을 내리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접근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미국은 처음부터 완벽한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모든 걸 새로 설계하려 했지만 한국은 4.5세대 기체의 6세대급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이 혁명을 시도하는 동안 한국은 진화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방식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아직도 실험실에서 개념을 검증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하늘을 날고 있었고 시험 비행 100회를 넘기면서도 단 한 건의 결함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걸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저는 2년 전 제가 작성했던 또 다른 나토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서구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항전 통합과 전자전 체계에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그 문장을 떠올리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10년 격차라고 했던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유럽을 추월했고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단순히 예측을 틀린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조용히 움직이지만 멈추지 않고 말은 적게 하지만 결과는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것을요. 유럽은 회의실에서 토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쓰는 동안 한국은 실험실에서 묵묵히 부품을 조립하고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며 시험 비행을 반복했습니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동안 한국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용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KF-21이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화려하지 않았고 혁명적이지도 않았지만 필요한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2년간 군사 분석가로 살아오면서 제가 쌓아온 모든 기준, 제가 절대적이라 믿었던 유럽의 기술력 그리고 서구권만이 최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오만한 확신이 KF-21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을 신뢰하며 정책을 수립한 나토 회원국들, 제 분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 유럽 각국 국방부 그리고 제 평가를 믿고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수많은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이 나라는 이미 선두 그룹에 서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고 동시에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그리고 한국이 옳았다고 말이죠.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설 항공전력연구소였는데 그곳에서는 KF-21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고 특히 복자형 KF-21을 활용한 무인기 지휘 체계가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구소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KF-21 복자형 한 대가 하늘을 날고 있고 그 주변으로 6대의 무인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루며 함께 비행하는 장면이었는데 놀라운 건 이 무인기들이 지상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KF-21 내부의 AI 시스템에 의해 직접 제어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복자형 KF-21의 후방석에는 AI 전투 지휘관이 탑재됩니다. 조종사는 전방에서 기체를 조종하고 후방석의 AI는 주변 무인기들에게 실시간으로 임무를 할당하고 적의 위협을 분석하며 최적의 공격 경로를 계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기체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상 통신이 두절되어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인기 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늘 위에 떠있는 하나의 전투 지휘본부였고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투 체계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아직 개념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기술을 한국은 이미 시뮬레이션을 넘어 실제 시험 단계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화면 속에서 KF-21이 명령을 내리자 무인기 2대가 전방으로 나가 적 레이더를 탐지했고 나머지 4대는 후방에서 대기하다가 적 전투기가 나타나자 즉시 포위 대형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3초도 채 걸리지 않았고 인간 조종사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전 배치되면 한 대의 KF-21이 실질적으로는 7대의 전투기와 같은 전투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까?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기는 손실되어도 조종사의 생명은 지켜지니까 훨씬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4.5세대도 아니고 6세대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투기라는 개념 자체를 넘어서 하늘 위의 전장 지휘 플랫폼이었고 한국은 이미 전투기가 아니라 전장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연구원이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F-21은 단순히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 기체는 한국형 전장 네트워크의 중심 노드입니다. 지상의 지휘소, 해상의 이지스함, 공중의 조기경보기, 그리고 위성까지 모든 전력이 KF-21을 통해 연결되고 정보가 통합됩니다. 우리는 이걸 K-클라우드 전장체계라고 부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이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통합 시스템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육해공과 우주를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NGAD에 60조 원을 쏟아부으며 개념을 검증하는 동안 한국은 8조 원으로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군사기술의 위계 질서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구권만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다는 생각, 한국은 언제까지나 추격자의 위치에 머물 거라는 편견, 그리고 돈이 많으면 기술도 앞설 거라는 오만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고 구름 한 점 없었는데 그 하늘 어딘가에서 조만간 KF-21 블랙 이글스가 세계를 향해 첫 비행을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해왔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정상에 올라섰으며 이제는 그 정상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미국이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동안 한국은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지금 당장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KF-21 차세대 전장 패러다임의 시작이었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전장을 먼저 도달한 국가의 선언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번 방문을 통해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의지가 무기를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배웠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이 나라는 전장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이며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 보고서를 저장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불빛 너머 어딘가에서 KF-21이 조용히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는 곧 세계의 하늘을 가로지르며 한국이라는 이름을 역사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